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효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효창공원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와 함께 나눠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효창공원의 정문 창렬문 앞에 서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효창공원의 유래와 지금은 공원화로 되어서 많은 그 마을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유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처음 만들어진 동기는요, 조선 22대 대왕이셨던 정조대왕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정조대왕님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효세자가 어린 나이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홍역이라는 열병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정조대왕님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아이지만 그래도 지척에 두고 그 아이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서 군과 가까운 이곳에 가장 좋은 길지를 마련해서 문효세자를 장사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323묘역이 조성된 곳에 문효세자가 묻혀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효세자가 그 슬픔은 비극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효세자의 어머니이셨던 의빈성 씨마저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너무너무 상심이 크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의빈성 씨마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빈성 씨도 아들이 묻혀있는 그 옆에 지금은 임정요인 묘역이 들어서 있는 그 공간에 묘소를 단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기에는요, 왕의 자손들과 또 왕의 부인들이 묻혀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기에는요, 순조의 후궁이었던 숙빈 박씨와 영원홍주도 이 자리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곳이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일제는 청일전쟁을 빌미로 하여서 이곳에다 자기 군용지 그런 군인들의 그런 야영 숙소를 사용하고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여긴 또 점점점 일본인들의 그런 야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이곳을 우리나라의 그런 식민지 하는 거에 있어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그런 정신이 담긴 것들을 유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어떤 장소로 만들어내냐 하면은요, 마침내 놀이동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 여기에 있던 능들을요, 서삼능으로 이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천사를 겪은 다음에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백범긴구 기념관이라든가 여러 의열사라든가 또 323묘역이라든가 임정요인 묘역이라든가 순국선열들의 묘소가 단장된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저와 함께 창렬문 안으로 입장하셔서 효창공원 안에 내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번 위 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청이 아름답게 새겨진 그 사이사이에 그물망처럼 이렇게 망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망은 왜 이렇게 단청 누각을 이렇게 감싸고 있을까요? 이 역할이 뭘까요? 이거는요, 부시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 이름도 생각이 나지만 이 부시는 이렇게 망을 씌움으로 인해서 목조로 만들어진 단청 누각의 훼손을 막고 새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뭐 새가 떨어뜨리는 그런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쳐진 게 바로 부시라는 이런 설치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창공원 원내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렇게 바깥에서의 풍경하고는 또 사뭇 다른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왠지 이렇게 평온한 감이 우리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앞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새파란색으로 원추 모양 기둥으로 위에는 좀 넓고 아래는 가느다랗게 조형되어 있는 이 조형물은 점지라는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하늘과 땅의 성스러운 기운을 이렇게 기운을 모으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못 위에 이런 점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곳이 바로
일반 여타의 장소가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에 환경문화 조형상을 받은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일단 323회역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라가기 전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무궁화 동산이 조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지금은 무궁화가 피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정기 무궁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모자 조형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백정기 이사의 조형물은 모자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백정기 선생이 생전에도요 모자를 그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백정기 선생님 하면 모자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기 무궁화에서 모자 하나의 영토다, 모자 하나의 대지고 모자 하나의 하늘이라서 백정기 선생이 품은 뜻이 모자하고 어울려져서 그 뜻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왼편에 보시면 안중근 무궁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꽃은 피어 있지 않지만 꽃이 활짝 흐드러지게 무궁화는 그냥 계속해서 피어난다고 해서 무궁무진하게 피어난다고 해서 무궁화라는 그런 말이 또 지어졌다는 말도 있듯이 안중근 무궁화는 1909년 하얼빌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으로 처단했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기념하는 그런 안중근 무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도 바로 윤봉길 무궁화입니다. 윤봉길 선생 하면은 거사를 치르기에 앞서서 백범 김구 선생님과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낡았던 시계를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윤봉길 무궁화에는 시계 모양 탑의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323회역에 가서 이분들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뭐 두 말이 필요 없겠죠?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을 상징적으로 표해주는 것은 검은 뿔테 안경입니다. 이렇게 안경 모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형물을 해서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조형물이고 무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323회역터로 올라가시겠는데요. 이 묘역은요, 우리 옛날 조상님네들은 이런 묘역이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상에서이지만 저와 같이 마음속에 모든 세상적인 온갖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본인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저와 함께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 지금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요. 지금 이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가운데 빗장 사이에 태극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태극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 태극계 문양, 이 태극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왕릉이라든가 또 무슨 성스러운 장소라든가 이런 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면요, 항상 이렇게 태극 문양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태극 문양이 주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런 풍수오행설을 또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조화로운 천지간의 조화로운 그런 삶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이제 323회역에 오셨습니다. 먼저 323회역에서 순국 선열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헌화하고요,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함께 순국 선열들의 이 324 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묵념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사묘역에는 이름 그대로 세 분의 의사가 모셔져 있는 묘역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묘가 단장된 걸 보면 3기가 아니라 4기의 묘역이 단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여러분들 편에서 보셨을 때 좌측으로부터 보시면 안중근 의사묘소, 또 이봉창 의사묘소, 윤봉길 의사묘소, 백정기 의사묘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맨 우측에 계시는 안중근 의사묘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분의 유해는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지금은 비어있는 저 묘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찾아져서 들어올 날을 우리 모두, 대한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어릴 때 황해도 해주 출생이십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집안이 좀 부유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학을 공부하시고 또 무예에도 능통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 지방에서는요, 남다르게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이셔서 도마라는 그런 세례명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도 굉장히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게 자라나신 이 안중근 의사는 나라에 대한 그런 독립을 갈구하셔서 여러 가지로 학교도 세우시고 또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면에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1909년 또 동인단지회라는 그런 단체를 결성을 하셨습니다. 동인단지회는 뭐냐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11명을 규합을 해서 왼손에 무명지, 약지를 잘라서 그 피로써, 혈서로서 대한독립이라는 글씨를 쓰시고, 우리나라 독립을 찾기 위해서는 피로써 다 그것을 이뤄낸다는 그런 각서를 쓰신 분들이 동인단지회의 요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나서도요, 이 동인단지회를 일제들이 처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지만 끝끝내 함구하셔서 지금까지도 동인단지회에 대해 그런 팀원들의 그런 상세한 내력은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로서 결성한 그 단지의 동인들이 구글일념으로 1909년 러시아의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대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원수죠. 그 사람이 러시아의 재무상과 이런 회의를 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구나, 기회가 왔구나 해서 안중근 선생은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역에서 거사를 치기로 계획을 합니다. 드디어 거사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리자 준비하고 있던 일본인으로 이렇게 변장한 그 안중근 의사는 그 역 플랫폼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벨기에제 브라운 권총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탄이 이토 히로부미를 명중시켜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안중근 의사는 코리아우라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리시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는 안중근 의사를 바로 이렇게 재판에 넘겨줘서 1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전부 다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로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이봉창 의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봉창 의사는요, 고향이 용산이었어요. 용산 원효로 이가에서 자라난 이봉창 의사입니다. 1900년도에 태어나셔서 그때는 문창서학교였죠. 지금은 효창국민학교인데 여기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그 시대가 일인의 그 일제 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일제 점원으로 그 과작 공장의 점원으로 취직도 하고 남만주 회사의 그런 철도 회사의 영문으로도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본의 그 차별의식은 늘 존재했어요. 그래서 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일본인 이름으로 또 개명을 해서 일본 사람처럼 행세하고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도 일본인 체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조선인이라는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일본인인 채 살아도 차별을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이렇게 슬픔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로 가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김구 선생님이 계신 그런 사무실 아래쪽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 아니 내가 폭탄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일제천황을 폭살시킬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런 거 하나 못하는 거요? 이렇게 막 말하는 소리를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얼핏 지나가다가 들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이봉창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한 얘기가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요. 저는 일본에서 생활할 때 일본 그 천황이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절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이 엎드려서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에게 폭탄만 주어진다면 저 천황을 향해서 던질 텐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청년을 보고 백범김구 선생님은 이 청년에게 그런 일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이봉창 이 청년을 들어오게 할 때 주변에서는 많이 말렸어요. 선생님, 저자는 아무리 봐도 일본 첩작인 것 같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고 이랬지만 백범김구 선생님은 그 사람을 천천히 뜯어본 결과 걱정하지 말게 하면서 끝까지 이봉창 의사를 믿으면서 그 사람이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거사를 앞둔 그 며칠을 앞둔 날 여러분들 백범김구 기념관에 가시면은 이봉창 이사가 두 손에 수류탄을 들고 태극기와 함께 활짝 잇몸을 만개하면서 웃는 표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목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깨끗한 웃음을 지면서 웃을 수 있을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의가 나라를 위한다는 구국의 일념이 가득 찼겠지만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봉창 의사는 세상에 대한 미련 따일랑 이제는 다 접어두고 이제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러 가노라 하고 선포하면서 다음날 일본 천황이 그 탑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탄을 던졌는데 그 폭탄이 위력이 너무나 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의 그런 경제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폭탄의 위력도 좀 열악했고 또 던진 그 폭탄이 천황이 탄 마차에 맞은 게 아니고 다른 수행원들이 탄 마차에 타서 천황은 그냥 다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본인들과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대석특필하게 됐습니다. 조선의 한 젊은이가 일본 천황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폭탄을 던졌다. 이 사건은요 정말 세계적인 그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조선에도 이런 아직도 나라를 찾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라구나 이걸 일깨워주게 됐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 의거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석 달 후에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저 옆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그런 홍코공원 의사로 아주 거대한 그런 의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 옆에 잠들어 계신 분이 의사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출생이요 충남의 덕산 출생이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나셔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일제치하에 일본인들이 하는 만행과 그 무자비한 그런 걸 보고 나는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배우는 수업은 교육은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받는 교육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자리에서 자퇴를 결심하고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학교를 중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학에 열정을 가지게 시대요. 그때 한학이라면 서당이죠. 서당 수업이죠. 한학에 열심으로 한학을 배우시다가 오치서숙에 들어가셔서 또 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하시면서 농촌 생활의 실태를 경험하시게 돼요. 보니까 농촌의 생활이 너무나 피폐한 거예요. 그리고 농촌의 농민들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문맹이 너무너무 다수예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던 게 그 당시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이 윤봉길 의사가 옥지서숙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덕숭산 기슭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가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청년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가슴팍에 한 무더기 묘포를 뽑아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들고 와서 윤봉길 선생한테 선생님 저희 아버지 묘포를 좀 찾아주세요. 제가 글씨를 못 읽거든요. 제가 이렇게 묘포를 다 뽑아왔으니까 저희 아버지 묘포를 찾아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 안중근 이 윤봉길 의사는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한 청년의 무지가 아버지의 묘소를 잃게 만들었지만 이 민중의 민중의 문명으로 인한 무지는 한 나라를 잃게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 활동도 벌이고요. 또 농촌 계몽 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열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과 또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 활동을 해나가지만 요 테두리 안에서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계시는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로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하게 되죠. 윤봉길 의사 하면은요, 집을 나가실 때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나서 또 유서를 남게 되죠. 그 유서가 뭐냐면 남아 출가 생불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가 출가를 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유서를 잘 써놓고 정말 내 목숨을 버리고 이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내 한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일념하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백범 김구 선생님과 앞날을 도모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봉창 의사의 뒤를 이어서 1932년 4월 29일 홍커 공원에서 일본이 상해 사변의 전승식을 축하하고 또 4월 29일이 일본 천황의 생일날이에요. 그 두 가지 거국적인 행사를 기념하는 자리에 내가 폭탄을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를 압박했던 그런 인물들을 군관계 요인이라든지 정계 요인들을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4월 29일 천장절 행사에는 모든 일본인들이 도시락과 물병과 일장기만 지차면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신문이 보도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도 1인 복장을 하고 도시락으로 만든 폭탄을 제조하고 물병으로 만든 폭탄을 제조해서 그 자리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장절 행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단상에는 많은 군관계 요인과 정관계 요인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시기 시작 거행되자 윤봉길 의사는 그 손에 들어있던 물병 폭탄을 가지고 단상을 향해 저벅저벅 거리면서 탁 터치면서 우레와 같은 꽝 하는 폭발 굉음이 울려 퍼지자 단상에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겠죠.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리가 잘려지고 눈이 실명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요, 정말 이봉창 의사의 그 사건 못지않게 정말 대대적으로 중국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놀라게 만들었고 전 세계인들의 가슴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장제스 총통 같은 경우에도요, 이 두 젊은이들을 보고 나중에 이런 32년 후에 1년 후에 백범 김구 선생을 초대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정말 조선의 젊은 청년들은 우리의 100만 대군과 4억의 인구가 하지 못하는 거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치하에 마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잘 조성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기타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는데 이봉창 이사와 윤봉길 이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이 앞으로 독립군이 활동할 때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이사가요, 그 자리에서 거사를 행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는데, 그때 사상을 당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 일본이 1945년 항복 조인식에 나타났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다리를 절단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분이 시게미스 외무 대신을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항복 조인서 서명을 하고자 그 자리에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그러한 거사에서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붙잡혀져서 이분은 감옥에 이감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공원 거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또 우에다 중장이 있었습니다. 우에다 중장은 제9사단 사령관이었어요. 우에다 중장이 그 자리에서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런데 윤봉길 이사가 그런 거사를 치르고 나서 감옥에 수감돼서 또 처형을 당한 것이 가나자와 공병장이었습니다. 이 가나자와 공병장은 어느 곳이냐면요, 그때 일본의 9사단이 주둔했던 우에다 이 중장이 주재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걸 보더라도요, 얼마나 우에다 그 사람이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보복심을 깊게 느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처형되는 장면이 여러분 사진 속에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윤봉길 의사가 처형될 당시에 가나자와 공병장에서 그 야적장 같은 데서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 형틀에 이 정수리에 이렇게 거기다 표식을 하고요, 관통상으로 총사령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총사령에 처해지고 나서 그 시신을 그냥 잘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시신을 못 찾는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산마루터 그 군용지 그 도로, 일반인들이 다루는 그 도로에다가 그냥 안매장을 했어요. 안매장 하고 그 위를 사람들이 무심히 그냥 밟고 다니게 했고요. 나중에는 그냥 방치 수준으로 돼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해서 정말 그런 시신에 대한 영령에 대한 그런 훼손을 일부러 감행하고 그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렇게 윤봉길 의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분이 남긴 고귀한 뜻은 지금도 우리네 자자손손 내려져서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양재동에 가시면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마지막으로 백정기 의사입니다. 백정기 의사 아까 무궁화 동산에서 모자로 된 백정기 무궁화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정기 의사는 이 세 분들과는 조금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조금 무정부주의 활동자로 있어서 좀 그런 노동운동에도 가담을 했고요. 또한 이런 일본인 그 요인들이라든가 일본의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폭파시키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조금 외부적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외국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일들을 동지들을 규합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백정기 선생입니다. 이 백정기 의사 이분도요, 아까 이봉창 의사가 하셨던 일, 윤봉길 의사가 하셨던 일을 먼저 선행을 계획을 하셨던 분이 백정기 의사예요. 그런데 우리 이봉창 의사도 그렇고 윤봉길 의사가 먼저 그러한 거사를 치러내셨기 때문에 또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도 백정기 의사입니다. 이 백정기 의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중대사 아리오시를 이렇게 처단할 계획을 삼았어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니까 아리오시가 삼육정이라는 요리집에서 미래를 갖는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동지들을 규합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그 시간에 거기를 이제 폭살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또 딱 진행이 되는데 사전에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밀정이라는 영화도 보셨죠? 그 밀정이 사전에 정보를 준 그런 일본인 밀정에 의해서 먼저 그런 정보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정기 의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감옥에 수감하게 됩니다. 감옥에 수감하게 되시면서 이분이 지병이 계셨어요. 지병이 폐병이 있으셨는데 감옥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더 폐병이 더 심각해지셨겠어요. 그래서 그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병환으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의 그 유해들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일본에서 이렇게 영혼들이 외로이 있는 걸 보고 우리의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5년에 환국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런 순국 선열들의 그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946년에 이 세 분들의 유해를 일본에서 모셔옵니다. 그래서 46년 7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장으로 치러지게 되죠. 정말 그 당시에 국민장으로 치러질 때는 5만여 명이라는 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도 닫고 정말 이 세 분들을 위해서 엄청 극진한 그런 경의를 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때 같이 우리 안중근 의사도 이제 감요지만 시신은 들어있지 않지만 같이 이렇게 요소를 단장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지금의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고결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거대하게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뭐 이렇게 되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칠이선열을 모신 의열사 사당문 앞에 와 계십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칠이선열들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의열사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로운 열사들이 잠들어 계신 사당의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런 순국 열사들의 그 영정이 커다란 영정과 함께 위패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칠이선열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 우측의 측면으로 안중근 의사의 영정까지도 모셔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팔이선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요, 이분들의 이 세 분들은, 삼이사 분들은 다 젊을 때, 정말, 우리, 백정기 의사도 39세, 윤봉길 의사는 25세, 또 이봉창 의사는 33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하셨어요. 한번 그 젊을 때의 모습 한번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뜻은 굉장히 고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이 이동연 선생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조성환 선생님, 또 차리석 선생님을 영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기일 때가 되면 이분들의 그런 후손들이 와서 여기 와서 그런 또 재래 의식도 거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숙모대전이라 해서 대제전이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용산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제전 의례를 행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앞에 꽃이 이렇게 헌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또 참배했다는 방문록에 방문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백범 김구 기념관 앞에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백범 김구 기념관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런 거를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백범김구 선생님은요, 우리나라 대한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백범김구 선생님이 가지셨던 그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물었을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3번을 물어도 모두 다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백범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백범김구 선생님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문화애라고 그랬어요.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이 가지고 싶은 것은 큰 권력도 아니고 큰 재정적인 그런 재력도 아니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자신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타인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높은 문화의 힘을 기르고 갖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백범김구 선생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념관 내부로 들어가시면요,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백범김구 선생님의 석고 좌상입니다. 큰 하얀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 뒤에는 태극기를 뒤로 배경으로 해서 앉아 계신 인자한 백범김구 선생님의 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백범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그분의 그 옛날에 하셨던 그런 일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갖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은 영상실과 함께 백범김구 선생님의 그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연역과 하셨던 일들이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범김구 선생님의 어린 시절의 일들과 젊었을 때의 일들이 1층에 다 전시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시절부터 광복회까지, 또한 백범김구 선생님이 안두희 총탄에 서거하실 때까지의 그런 모든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창암이로 태어난 그런 어린 시절이 있고요. 창암이로 태어난 백범김구 선생님은 어릴 때 정말 아버지가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황해도 해주 백운방이라는 그러한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무척 개구장이셨대요. 그런 개구장이었지만은 훗날에는 우리 대한의 엄청난 위인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자라나다가 철이 들고부터 아버지가 동네의 그런 양반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나라 최후의 그런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그날에 특별시가 있던 그 과거 현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현장에서 과거를 치르려고 보니까 그 현장의 그런 상황이 말도 아닌 거예요. 그 매간매직을 일삼고 부정부패가 일삼고 그 시험범을 보여주고 돈 주고 사고 하는 걸 보고, 이런 관직을 내가 얻어서 무엇하랴, 이런 과거 시험을 내가 보아서 무엇하랴 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되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창암이한테 이제는 너가 그러면 한번 관상 공부를 해보려구나 하고 일러줘요. 그래서 마이상서라는 책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독파하면서 보니까 먼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게 되겠죠.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고결한 상이 아니고 천상이고 참 앞으로 되어질 일이 풍파가 많을 것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좋은 구절을 찾아내요. 그 책 쪽에서. 그 좋은 구절은 뭐냐면 무엇이냐 하면은,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해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뭐 외향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좋은 사람으로, 호시민으로 정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세에 동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에 가담해서 19세에는 인정을 받아서 애기접주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해주성 전투에 참여해서 그 어린 나이에 선봉장이 되어서 해주성 전투를 이끌지만
너무나 열악한 그런 무기의 차이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을 부지한 채 그때 그분이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아까 안중근 의사 보셨죠?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안태운 진사가 기거하는 황해도에 가서 거기서 우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일생일대에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6개월여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능선 선생님이라는 그분의 휘하 속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백범김구 선생님의 그런 탄탄한 기본을 채우는 아주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백범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도 적어 놓았어요. 고능선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분이 나한테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분의 말을 아주 신뢰하고 존경에 맞이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 일생일대에 존경할 스승은 고능선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백범김구 선생님의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묘역은요, 백범김구 선생님만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 영혼의 단짝이셨던 부인 최준예 여사와 같이 합장되어져 있는 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포 사건을 해서 인천감리소에 투옥이 되셨을 때 정말 그 감리소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아요. 그 감리소에는 여러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와서 투옥돼 있었습니다. 감리소에서는 그냥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범김구 선생님이 들어오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동아일보에 소개된 걸 보면은 인천감리소는 감옥이 아니라 학교다 이럴 정도로 백범김구 선생님은 그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탐독을 하시고요. 우리 조선의 많은 투옥된 죄수들을 교육하게 이르셨어요. 그래서 뭔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지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 일념하에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그 열정을 불살르셨습니다. 그래서 백범김구 선생님이 인천감리소에서 그 스트다 중이를 죽인 제목으로 인하여 사형언도를 받으셨잖아요.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는 전날까지도 아무 동요도 없으셨어요.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언도 받는 날 사형이다 하고 형장에 끌려갈 때는 아무리 배짱이 두둑한 사람도 좀 사색이 되고 얼굴 표정이 변하는 법인데 백범김구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형 직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고종 황제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와중에서 국모시해를 한 그 원수를 갚는다는 이런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려야 된다 해서 사형 집행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전하라는 신문물이 또 발명이 됐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급히 인천감리소에 연락을 취해서 백범김구 선생님의 사형을 취하라는 그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형이 집행이 면제가 됐지만 감옥에서 출옥은 하지 못하셨어요. 그 하야시 공사의 그 방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감옥에 있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백범김구 선생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감옥을 탈옥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옥을 해서 공주 마곡사라는 그 절에 들어가서 승려 생활을 6개월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정말 두루두루 지역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계몽하게 이르러요. 그래서 양반도 상놈도 다 나와라. 뭐든지 배워야 산다. 배워야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시면서 학교 세우고 가르치시는 일에 열정을 바치십니다. 그러다가 안악 백오인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신민회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백성들,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학교도 세우고 또 무관학교도 세우는 일에 무슨 독립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단체였습니다. 그런 신민회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은 그 신민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궁리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악 지역에 안악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함께 6, 700명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또 105인이라는 사람들을 형을 언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신민회라는 단체는 폐지가 됐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또 서대문 감옥에 투옥이 되기에 이르릅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많은 고문도 받고 뭐는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 일본 간수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일본 외국의 적국의 그런 관리들도 자기를 고문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적국의 관리도 이러할지인데 우리 대한의 백성이라면은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의 호가 그래서 그때 백범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 백범이 뜻하는 의미는 백이라는 뜻은 그 당시 백정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백정에까지 이르는 그런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범은 보통 사람 평범할 범자예요. 보통의 범부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라는 일념하에 자신의 호를 백범으로 바꾸고요.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감옥에서 저기 하시면서 이름을 백범 김구 거북구자에서 아홉구자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인의 호적에서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금까지 쓰여지는 아홉구자로 김구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모든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기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었어요. 도무지 이 나라에서는 이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직감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상해로 망명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상해로 해외로 망명의 일정에 오르시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행렬에 동참을 하셔서요. 임시정부에 가셔서 처음에 경무국장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찾는다면 나는 그 우리나라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돈 받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열의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상해에 계시면서 10번의 이사를 다니셨잖아요. 엄청나게 임시정부가 10번의 이사를 다니면서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내를 하십니다. 그 와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을 또 잃으시게 되죠. 그 잃으시게 된 원인이 폐병으로 인의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럴 때 그 충칭에 계셨을 때인데요. 충칭에 계실 때 그 기후가 굉장히 나빴어요. 충칭이 워낙에 해변 그 분질에서 공기가 엄청 안 좋았다고 해요. 충칭 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호흡기 질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도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다 그 폐병을 앓아서 다 죽어가는 그런 광경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런데 큰아들마저도 폐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며느리 그 안미생이죠. 안중근에 또 이렇게 관계가 돼 있죠. 그 며느리가 아버님 제발 페니실린 하나라도 그 주석자리 그 상해 임시정부에 수석이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제발 남편을 위해서 페니실린이라도 한 병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나의 동지들도 그걸 못 구해서 목숨을 잃어가는데 내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먼저 공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그런 마음이 충분히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그 충칭에서 또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족사를 보면은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두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3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을 다 어린 나이에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큰아들 신인이마저 이렇게 또 폐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고 아들 하나만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그 독립투사의 길을 간다는 것, 나라를 위해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쓰디쓴 길이라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역력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았던 김구 선생님의 일생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나라의 일을 나중에 남북이 서로 이렇게 대립돼 있었을 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그분의 원대로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교장에, 우리 지금 저기 서대문 그쪽에 가시면 삼성병원이 있죠. 삼성병원 안에 경교장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교장이 김구 선생님이 환국하신 후에 거기서 머물던 그런 장소거든요. 경교장에 계시면서 진물을 보시다가 1949년 안두희가 쏜 총탄에 유명을 달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온 나라 온 백성이 정말 만장기를 흩날리면서 정말 애도하고 애곡하고 했던 그런 사진들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셨지만 지금 우리가 백범김구 선생님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서 또 그분이 잠들어 계신 이 묘소에 와서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서 이렇게 여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한번 이 바람이 전해주는 그 소리에 한번 그분이 음성이 들려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고즈넉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엄숙한 공간이지만 무언가 백범김구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임정여인 묘소에 와 계십니다. 임정여인 분들은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이 세 분의 묘소가 단장된 곳입니다. 이동영 선생님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서 여러 독립협회 활동과 여러 계몽운동이라든가 기독교 청년의 운동 및 또 울산의학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1906년도에 북한도로 망명한 이후 서전의식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또한 1907년에는 시민회를 조직하셔서 언론 및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항일 구구운동에 전념하셨던 분이 바로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대 때는 의정원 의장과 또 국무위원, 주석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바로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조성환 선생님은 서울 출신으로서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셔서 군부를 개혁하고자 뜻을 세웠으나 이루지 못하셔서 항일 비밀 결사대인 신민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군무차장에 임명되어서 청산리 전투 등 무장 독립운동을 크게 전개하셨던 분이십니다. 임정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광복군 창설과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셨던 분이 바로 조성환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차리석 선생님은 평북 선천 출신이십니다.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분도 신민회에 가입하셔서 아까 백범김구 선생님 백오인 사건, 안악 백오인 사건 말씀드렸죠. 그 백오인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십니다. 3.1운동 때도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신데 상하이로 망명하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 창간에도 참여하셔서 기자와 편집국장으로 활약하셨던 분이 바로 차리석 선생님이십니다. 1945년 국무위원회를 조직하셨으며 비서장에 선출되어서 활약하셨던 분이 차리석 선생님이시고요. 1945년 일제가 폐망하자 조국으로 돌아오려던 중 충칭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백범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동영 선생님과 차리석 선생님을 사엄이사 묘역을 조성한 이후에 또 두 분의 유해를 1948년 모셔다가 이
먼저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셨던 조성환 선생님과 함께 세 분을 모셔다가 임정여인 묘소에 안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백범 김근 선생님이 세 분의 임정여인을 모셔서 단장을 하신 곳이 임정여인 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동지들을 다 잘 고이고이 묘소를 단장해 주셨는데, 백범 김근 선생님은 그 이듬해 다음에 본인도 그 안두희 흉탄에 서거하시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이분들과 함께 묘소에 잠들어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범 김근 선생님도 살아생전에 이곳을 성역화로 조성할 것을 뜻을 세우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그러한 정신을 한 번쯤은 발걸음을 뛸 때마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는지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효창공원을 두루두루 돌아보셨죠? 오늘 설명해 드렸던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묘소들을 탐방하시면서 그분들이 남기신 그런 뜻과 고결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다시 새기시면서 내가 해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게 또 이런 어려운 시국을 모두 잘 이겨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 다 화이팅!